내 방에 오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왜 명패가 없이 여기에 있느냐고 그래서 내가 원래 명패를 안 만든다고 그랬죠. 직원들 명패하고 똑같이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통일부 장관이 돼가지고 딱 사무실에 갔더니 제일 먼저 명패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와서 명패 하지 말자. 저도 연구원에 딱 해서 가니까요. 다 이렇게 해놓지. 나무로 된 거 무조건. 이만한 그럼 큰 명패를 거. 해놨어요. 네. 제가 부담스러워서 그걸 들고 옮겨서 옆에다가 이렇게 남들 안 보이게 치워놨어요. 근데 저렇게 할 생각은 못했죠. 아주 이쁜데요. 안녕하십니까. 민주연의 공부하는 대담 민주공대 김민석입니다. 민주공대라고 하니까 이거 무슨 뭐 학교 이름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에 비추어 본다면 오늘 드디어 저희가 이름에 걸맞는 주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교육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사람이 먼저다. 이 정부의 큰 정치의 기조가 그런데요. 사람을 키워내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결국 교육이겠죠. 소득주도 성장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과연 교육에 들어가는 이 사교육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과연 소득주도 성장,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곤 합니다. 그런가 하면 4차 산업혁명을 저희가 요새 입에 달고 다니지만 4차 산업혁명을 생각할 때도 결국 그 문제의 궁극적인 어떤 대응 전략은 교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모든 점에서 중요한 교육의 문제를 다루는데 어떤 분을 모시고 말씀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가장 적합한 분을 드디어 저희가 찾았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이게 시작하는 말씀을 나눌 때 저 명패가 참, 딴 데서는 보기 어려운 근사한 명패다.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시고 경기도의 교육을 이끌고 계신 우리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님 뵙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방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 방이 참 좋습니다. 그저 제 사이즈에 딱 맞게 네, 적합합니다. 사이즈 크신데요. 아니 근데 저희가 이 정치 쪽에서 처음 뵌 지가 벌써 근 20년이 돼가는데 그 사이에도 전혀 뭐 이렇게 동안의 청년의 그 포스를 잃지 않으세요? 지금 이제 애들하고 노니까 더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뭐 우리 김 원장이야말로 뭐 청년기 그대로인데요. 이 뭐. 말씀 드리기가 좀 죄송한데 애들하고 노니까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조금 애들 같으세요. 예. 아니 또 이 학교 교육을 와 보니까 그야말로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으면 안 돼서 오늘은 제가 뭐 양복 바지를 제대로 입고 왔습니다만 보통 전 청바지 입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 왜냐면 참 그래야 애들하고 뭐 어울리기도 하고 그냥 막 바닥에 앉기도 근사하네요. 하고. 네. 평소에 그러면 업무 보실 때 청바지 입고 왔다 갔다 청바지 하실 많이 때도 입고 옵니다. 네. 야, 부럽네요. 민주연구원보다 훨씬 나은데요? 그랬더니 누구 일부는 얘기들을 해요. 청바지 이렇게 운운하기도 하는데 워낙 제가 나이가 이제 많으니까 대선배니까 아니, 안 많으시죠? 감히 뭐 누가 시비를 걸거나 그러진 않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네. 자기들에게 좀 더 친숙한 맛이 있다. 이제 그런 아직도 한 생각을 4학년 하죠. 정도 보이시니까 뭐 어디서 나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안 하셔도 오늘 사실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원래는 이제 수능 시험이 있는 날이었는데 이제 어제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연기가 됐습니다. 현장에서도 뭐 상당히 이것저것 신경 쓰시고 챙겨야 될 이슈가 많이 있는 날 아니셨는가요?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그럼요. 저희는 어젯밤부터 아주 뭐 비상에 들어가 가지고 어제 당장 이제 지진이 나니까 오후 3시를 기해서 학교 학생들 다 귀가 조치시키고요. 예. 그 후속 여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조치를 우선 취했고 수능 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성기선 그 평가원 원장하고 전화하면서 이건 연기에 옳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도 이제 연기가 옳다고 바로 판단을 바로 전 판단했습니다. 말씀하셨군요. 네, 예. 왜냐하면 지진이라는 것이 포항 일대에 직접 경험한 사람들도 여러 가지 그 충격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 밖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두려움, 공포 같은 게 있거든요. 사실은 그 시간에 여의도에서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이게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상당히 두려운 하나의 공포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원만하게 시험을 보기가 어려울 거다.
어느 지역에 있건 간에 보통 문제가 아니다. 뭐 비행기도 다 스톱시켜 놓고 듣기 평가하기 위해서 심지어 뭐 그 주변에 공사장에 공사도 못하게 하고 모든 걸 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놨는데 이걸 지금 연기한다는 게 보통 문제냐. 사실 그렇더라고요. 우리 경기도만 해도요. 시험에 직접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이 한 2만 5천 명입니다.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예. 우리가 시험 보는 학교가 295개, 시험 실수가 6,245개, 종사하는 사람이 거의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위해 가지고 그분들이 아침 먹는 거,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뭐 간식, 네. 이거 다 준비했죠. 이거를 다 어떻게 정리하나 이런 그러네요. 문제부터 그게요? 하나둘이 아닙니다. 네. 그 연기가 상당히 쉽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면서 연기할 수밖에 없었고 네. 이 결정은 아주 교육부에서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잘한 결정이었다. 1992년이었던가요? 그때도 아마 시험지 유출로 한번 연기됐던 일이 그렇습니다. 부천에 있는 모 대학에서 예. 시험지 유출을 해가지고 그때 저 대학에 있었을 때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죠. 그래서 뭐 그날 시험 연기가 되고 그랬는데 자연재난으로서는 이게 처음이죠. 네. 그래서 어제 밤에 전 뭐 늦게까지 우리가 대책회의를 하고 하나하나 이 저 점검해 나가고 뭐 학부모들 학생들 전화가 빗발치고요. 그런 것에 비춰보면 상당히 신속하게 정리가 됐다 하는 그런 느낌을 저희도 받고 있습니다. 요번에 문재인 정부 위기관리 면에서는 참 잘한 거죠. 이 조치를 통해서 어떻든 학생들에게 좀 당혹스러웠겠지만 그런 것도 다 네. 정리를 하고요. 우리 경우는 재학생들만이 아니고 재수생도 많잖아요. 네. 우리가 한 16만 명이 좀 넘는 학생이 이제 지원자가 되는데 경기도에서만 16만 명 가운데 약 한 4만 명 넘게 재수생입니다. 네. 조금 다른 얘기로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경기고등학교 나오셨죠? 네. 그 경기도 교육감 지금 경기로 그냥 네. 쫙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때 시험도 사실은 정말 뭐 지금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긴장감과 뭐 이런 속에서 치르셨을 거 아닙니까? 저는 중학교 들어갈 때 그때가 1956년인데요. 그때 처음으로 이 사지선다형 시험을 봤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객관식 시험을 봐서 아. 시험 보기 전에 한 10분 동안 연습을 하고 예. 그 시험을 본 적이 있고요. 그때는 막 이 미술음악, 체육도 실기로 막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을 해서 미술도 그리고 대학 들어갈 때 우리는 국가고사를 봤습니다. 이 예비고사도 있었고 지금 수능 시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마 거의 처음에 했던 국가고사의 새로운 형태로 저희가 지금 기억하는 소위 본고사라는 것과는 다른 개념. 아니 본고사의 국가고사입니다. 아, 본고사의 그러니까 대학에는 국가고사. 시험이 없고 네. 그 국가고사 본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예비고사 뭐 지금 수능 시험을 대학 본고사와 통합한 그러면은 겁니다. 저 사지선다형도 처음 도입됐을 때 보셨고 예. 본고사의 국가고사도 그렇죠. 처음. 그래서 국가고사를 그때 300점 만점으로 시험을 봐서 네.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건 자기 과를 먼저 정합니다. 네. 과를 대학을 정하지 예, 않고. 예. 그럼 그 과에 응시한 학생이 전국적으로 다 쫙 일렬로 세워지고 그 국가고사 성적에서 1등부터 끝까지 다 자기 이름이 쫙 순위로 매겨지는 거죠. 나는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요 끔찍한 시험이에요. 오늘 저희가 네. 현재의 교육 이슈를 하나하나 현안들을 다뤄보겠지만은 이런 질문을 갑자기 처음에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경기 중, 경기 고등학교 나서 정말 경쟁이라고 하면 치열한 경쟁에서 뭐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그런 경쟁을 뚫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렇게 가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교육에서 중요한 이슈로 아주 본질적인 이슈로 과연 경쟁, 어떤 경쟁이 옳으냐, 경쟁이 과연 바람직하냐, 경쟁을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이 경쟁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갔을 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큰 틀에서 본질적인 경쟁이라는 것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혹시? 크게 다르죠. 사회적인 면에서 다른 점은 네, 어떤? 저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인류 학교, 예. 그러면 인류라는 걸 따질 때 통상 중학교,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초반에 고등학교 입시를 없애면서 유명했던 중학교들을 다 없애지 않았어요. 저가 졸업한 경기중학교도 그때 네. 없어졌고. 네.
그걸 없애면서 평준화가 되니까 네. 인류가 없어진 거죠. 예. 그 이후에 70년대 지나서 사실 고등학교의 인류가 없어지니까 대학의 인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때는 서울대학은 워낙 탁월하게 물론 생각했지만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열을 따지거나 그러지 않았었는데 대개 대학 간다는 것만 해도 그때는 아주 대단했었는데 지금은 대학 가는 거가 대단한 게 아니라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더 중요한 개념으로 돼서 네.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졌죠. 사회적으로도 예. 과거에 이제 인류고등학교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 예. 사실은 일정한 정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진학이나 이런데 뭐가 보장돼 있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저도 졸업할 때 저희 반에 한 절반 이상이 서울대학교를 그냥 네. 들어갔으니까요. 예. 근데 전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 서울대학교를. 그러니까 사실 저는 경기를 나왔지만 좀 실패한 경기니까요. 예. 경쟁에서 좀 밀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 경기를 나오셨지만 떨어져도 모시고 하신 것이 훨씬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그 떨어진 경험이 예. 아마 지금까지 저에게 큰 약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만일 그때 예정했던 대로 대학을 들어갔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김민성 원장님과 이런 토론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16대 국회에서 같이 만나지도 못했었을 겁니다. 나중에 다시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후에 굉장히 다채로운 경험을 네. 이제 하시는데 지금 가령 우리가 이제 수능 시험으로부터 이제 이 얘기를 네. 시작했으니까 경기도에서 이번에 수능 시험 보는 사람이 16만 명이 좀 넘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서울, 경기, 인천 예. 이 세 군데의 대학을 다 더하면 한 70개 조금 넘습니다. 근데 총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모든 대학의 신입생 수를 다 더하면 얼마 되느냐? 11만 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도의 학생 16만 명에 서울의 신입생 수가 아마 이번에 응시자 수가 아마 한 10만 명 좀 넘을 거예요. 그럼 26만 명. 인천에 있는 학생 수를 보게 되면 거의 한 30만 명 가까이 된다고 보는데 네. 30만 명이 16만 명 안에 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경쟁 구도가 너무 심해진 거죠. 지금은 옛날과 달리 누구나 대학을 안 가면 안 되는 것처럼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고등학교 교육 자체가 수능 시험을 대비하는 교육이고 수능 시험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나는 완결하는 그런 과정 아니겠어요? 바로 수능을 뭐 자격고사 같은 절대평가로 가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입장의 이유랄까 배경이랄까 하는 것과 함께 수능을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에는 이 대입에 있어서의 큰 그림을 어떻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설명이 같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를 같이 좀 엮어서 큰 틀로 수능이 그렇게 가면 그럼 다른 대입의 요인들이 큰 것들인데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누구나 다 대학을 가니까 예. 근본적으로 경쟁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소위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 상황이죠. 김 원장께서도 외국을 다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대학 가는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30% 정도밖에 안 갑니다. 그렇죠. 예. 미국도요. 미국에 놀라지 마십시오. 미국의 가령 조지아주 같은 데에 대학 진학률이 몇 프로냐?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조지아주는 네. 15% 정도밖에 안 되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가냐? 80%인지 90%가 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학교 교육 체제가 대학을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네. 구조입니다. 네. 저는 근본적으로 이 교육 체제가 이렇게 된 거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니, 난 공부하기 싫어. 나는 공부 안 하고 그냥 열심히 기술 배워서 좀 난 좋은 직장 가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으면 좋아. 이런 아이들도 부모들은 아니야, 너 대학을 가야 돼. 아, 네 친구 다 대학 가는데 너도 안 가면 어떻게 뒤떨어져서 어떡할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걸 어떻게 교육 분위기를 바꿔내느냐. 이게 큰 하나의 과제입니다. 더구나 아까 김 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는 게 이제는 뭐 혼자 잘나가지고 되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얼마만큼 소통하느냐. 심지어 로봇하고도 얼마나 그러면 소통하느냐. 그러한 틀의 변화에 수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절대평가 자격고사 형태로 가는 것이 네. 맞다.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수능 시험이나 이것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경쟁으로 몰아가지 말고 예. 이제는 수능 시험이야말로 너는 대학 들어가서 공부할 만한 자격이 있다. 너는 그 그런 정도는 할수 정도의 있다. 자격고사가 예. 되는 게 옳고 예. 그러려면 이것이 상대평가에서 줄 세우기 예. 옆 학생하고 비교해서 점수 주는 게 아니라 예. 내가 얼마만큼 잘하는 게 어떤 거냐 이 분야에
그걸 판단하는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흔히 사람들이 그러한 것에 문제점을 제기할 때 지적하는 소위 변별력의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변별력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어서 사실 얼마 전에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이 모의고사 봤는데 평가를 해보니까 실제로 영어의 경우에 1등급이 몇 명이 나오느냐? 한 8% 나옵니다. 네. 왜냐면 절대평가라고 해서 학생 성적이 왁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실제 상위 등급에 있는 학생과 그 다음 등급에 있는 학생은 다 마찬가지예요. 시청자들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상대평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반에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A를 받을 학생이 4%. 저도 사실은 그죠? 되게 대학에서 아시죠? 이 강의를 하면서 이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대평가제로 해서 시험을 보고 성적을 줄 때 정말 괴로운 상황이 많이 어렵죠. 겪어봤어요. 대학에서는 예. 더더욱 어려운데 고등학교의 경우는 이게 9등급으로 나눠지는데 네. 1등급에 4%, 2등급에 7%, 예. 3등급에 11%. 이게 끝으로 가서 9등급이 4%, 8등급이 7%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상대적으로 4% 내에 못 들면 7% 내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0.1점 차이라도 그렇게 깎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1등급, 2등급 이렇게 가니까 학생들 가운데 왜 우리가 왜 쇠고기냐, 왜 등급을 매겨가지고 얼굴에다 그렇죠. 등급을 딱 매겨주느냐 예, 예. 이런 얘기를 진짜 아이들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교육이라는 게 이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분야를 어떻게 잘하느냐 하는 것들을 찾아서 네.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육인데 예. 예. 우리는 아이들을 전부 다 일반적으로 잘하게 만들어서 네. 국영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선택 과목이라고도 지금 강제로 이제 한국사 다 시키죠. 수능 시험에 네. 들어가는 과목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 2021년 시행될 수능 시험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5월 달에 들어서자마자 사실 6월 말까지 그걸 답을 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입시 전체를 어떤 면에서 손질할 거냐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수능은 그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 이제 그래서 유예가 저는 정부가 잘 됐습니다. 결정했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최근에 정책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특목고, 자사고, 외고 이제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일반고와 함께 동시 전형, 동시 선발하는 이제 그게 있어요. 이것의 취지 내지 배경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제까지 고입이 여러 단계가 있어서 예. 우선 전기에 이제 특목고, 자사고가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후기에, 특성화고도 같이 예. 봅니다. 그다음에 후기에 네, 일반 고등학교가 일반고, 다 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는 전기에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가 안 된 학생들이 가는 학교입니다. 예.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출발선 자체가 제도 설계상 달라지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지금 특목고, 자사고에 출신 학생들이 서울 시내 대학교의 합격률이 거의 한 60%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다 특목고 가야 자사고를 가야 정말 인서울대학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경쟁이 뭐 중학교부터 엄청납니다. 네. 초등학교부터 아예 시작을 해가지고 중학교에는 뭐 어느 특목고 가기 위한 학원, 뭐 특강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자사고도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평준화라는 것이 완전히 무색하게 되고 고등학교 교육이 5%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95%의 일반 고등학교 학생과 쫙 나눠지게 된 거죠. 이번에 이렇게 선발 시기를 같이 특성화고 외에는 같이 후기로 맞추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쏠림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어제인가 기사를 보니까 서울에서 이미 경쟁률이 상당히 떨어진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있더군요. 그런 정책적 목표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저는 고등학생들에게, 저도 학생들에게, 네. 특히 청소년들에게 누구에게는 어떤 특권과 특혜를 주고 누구는 그 특권과 특혜를 누릴 수가 없는 그런 것으로 간다는 것은 교육적인 의미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선 정부가 이제 첫 단계로 네. 특목고, 자사고를 앞으로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목적 아래 그 과정에 있지만 우선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시험 날짜를 똑같이 한다. 일종의 큰 방향을 염두에 둔 어떤 첫 조치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 그 말씀은 이제 우리 교육감님의 경우에는 하여간 특목고 자사고는 이제
일반고 전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폐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일단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아실 거예요. 원래 특목고 만든 목적이요. 고등학교 교육을 평준화로 하니까 안 되겠다. 좀 더 다양화하자.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일환으로 했는데 실제 특목고가 그런 역할을 못하고 그냥 대학 입시 오히려 뭐 준비하는. 다양성을 파괴하는 결과가 그렇죠. 됐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시험 날짜를 같이 하는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경기도 경우 따져보니까. 아, 예. 이제 경기도는 실제로 뭐 특목고 자사고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한 11개 학교밖에 없으니까 네. 서울보다는 좀 예. 평이합니다만 예. 우선 시험 날짜가 같으니까 네. 떨어지면 어디 가느냐? 그 문제를 특목고 지망했다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예, 예. 이게 제기한 이제 경우가 문제예요. 있더군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떨어지면 어디 가느냐? 결국 일반고로 갈 수밖에 없고 일반고로 가더라도 자기 집에서 가까운데 어떻게 지망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상당히 먼데 그게 참 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예. 이제 상황에 온 예.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그 일종의 리스크라고 할까 이런 것을 부담해라 라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래요. 특목고나 자사고는 모집 단위가 예. 대개 전국적으로 하거나 경기도에 있는 학교도 경기도 전체에서 하거나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지역이 좀 먼 데를 간다? 그게 특별히 그게 큰 사실상 예, 실질적인 실질적인 큰 문제는 해는 별로 없을 없다고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네. 고교 학점제라는 것을 내년부터인가요? 단계적으로 시범 실시를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조차도 보면은 야 이거 잘 될까? 이거 어떤 거지? 약간 좀 익숙치 않고요.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나 이런 걸 봐도 다른 지금 어떤 진보적인 실험에 대한 반응에 비해서 이 반응이 조금 갸우뚱하는 반응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이거 설명도 네. 좀 해주시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대비를 하고 계신지 조금 네.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고등학교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 늘 항상 과제였습니다. 이제 예.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예. 국가가 정한 기본적인 국민으로서의 교육을 주는 법률적 권한을 시민도 갖고 국가의 그 책임을 가지는 거죠. 예. 그러나 고등학교는 선택이거든요. 예. 이 고등학교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하느냐는 게 하나의 큰 과제였는데 특히 지금까지 고등학교 교육도 수능 시험을 대비한 걸로 하면 누구나 다 똑같이 국영수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교육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학생에 따라서는 말이죠. 어떤 학생은 수학이 지겹게 싫지만 영어는 무지하게 좋은 학생도 있고 예. 또 영어를 잘 못하지만 네. 수학에 대해서는 탁월한 그 관심과 흥미가 있는 학생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고교 학점제로 간다는 것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적성, 또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떤 꿈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자. 그게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교과 가운데 나는 수학은 조금 덜 듣고 예. 그 대신에 나는 영어나 뭐 이런 걸 더 듣겠다. 또는 나는 국어에 난 탁월한 생각이 있으니까 영어보다도 나는 국어에 더 두겠다. 이제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는 과목들을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뭐 예술이면 예술 또는 뭐 사회면 사회, 예. 역사면 역사 예. 이렇게 자기가 관심을 두는 분야에 더 적성을 두고 만약 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 진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혹은 진학할 때에도 예. 그러나 내가 뭐 사학과를 가겠다. 그럼 평소에 역사를 많이 공부한 아이들은 사학과 가서 훨씬 더 적응하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지도도 결국 어떻게 이거를 단계적으로 잘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봐서 이걸 잘 보완해서 확산할 거냐 하는 게 이제 결국 정책의 성공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구체적인 정책을 이제 집행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네. 야 이거 실제로 실행했을 때 현실에서는 요게 제일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여건상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이렇게 예측되시는 건 어떤 걸 염두에 두고 계세요? 아이들이 진짜 자기 적성이 뭔지 자기 꿈이 뭔지를 사실 잘 몰라요. 예.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그걸 확인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선택 과목제로 들어갔을 때 과연 이것이 아이들이 적성에 맞게 잘 선택이 되겠느냐 하는 게 이제 하나의 과제일 거고요. 실제로 네. 넓게 선택하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 선택은 집중돼 참 버린다. 어렵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예. 것처럼 어느 과목에 집중적으로 예. 몰려들 수가 있다. 이럴 때 가령 교사들이 그만큼 그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수급을 어떻게 맞출 수급을 거냐 이런 맞추냐는 이제 문제가 교원의 있겠네요. 배정 같은 게 이제 어려운 점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하지만 미래를 바라다 보면 별 의미가 없는 분야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예, 우리가 예. 새로운 시대로 가면서 정말 지금 우리가 꿈꾸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반영이 되느냐는 본인이 건 좋아할 뿐 숙제입니다.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네. 의미가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네. 좋아하기만 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 대체로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학교와 학교 간에 과목들을 이렇게 좀 엮어서 공동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선택 과목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겠냐. 이게 이제 클러스터 제도라는 겁니다. 그게 참 궁금하던데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네. 엄마들이 막 모여서 얘기하는 것들은 야 그럼 그 옆 학교까지 가서 들어야 되냐 근데 그게 그렇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그런 의미는 아닌 건가요? 그 그게 어떻게 얘기가 되는- 그 학교 선생님이 와서 하는 거죠. 아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되는 움직이는 거네요. 거죠. 그렇게 네. 하면 이제 그 문제 네. 해결되는 거네요. 선생님이 움직이게 되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학교 내에 만일 자기가 네. 선택할 분야가 네. 없으면 그건 또 자연스럽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네.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겠죠. 요거에 대한 걸 우리 경기도가 금년도에 시험을 한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부천시에 그 부천의 김만수 시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네. 한 학교에서 아닙니다. 부천에 있는 28개의 고등학교를 예. 전부 이 교과 중점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과학 중점 학교, 예술 중점 학교, 외국어 중점 학교, 심지어 융합 중점 학교, 네. 이 국제화 중점 학교도 있습니다. 예. 학교마다 선택을 하라고 해가지고 네. 이 학교를 학생들이 선택해 갈 수 있도록 거기가 학군이 하나거든요. 부천은 근데 그 결과 포괄적인 평가는 그런 대로 괜찮다. 충분히 긍정적인 취지를 살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가 네.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교과 중점 학교는 우리 현행법에 의해서 가능한 거거든요. 네. 현행법에 의해서 어떤 과목을 100% 들을 걸 120%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시간 수를. 예, 예. 그러면 다른 과목을 적게 듣게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런 선택을 해서 이번에 이제 학교마다 그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꽤 성과가 괜찮은데 가능하면 한 학교 내에 네. 그런 그 교과 중점을 한 서너 개를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의 선택을 많이 좀 할 수가 있겠죠. 뭐 과학 중점 학교지만 예술 분야도 있고 뭐 사회 분야도 있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고 선택이 서로 잘못됐을 경우에는 자기가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좀 더 성공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 충분히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은 결국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게 나타난다 네, 이런 네, 말씀이죠. 결국 이제 교육에 있어서의 방향이라는 것이 문제점을 해소해 가지만 결국 긍정적인 것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긍정적인 모델, 긍정적인 사례, 긍정적인 방향을 만들고 확산시켜가면서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집약된 것이 뭐 학교 혁신 또는 혁신 학교 뭐 이런 것이라고 대략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3년 동안 어찌 보면 그런 혁신적인 시도 가운데 뭐 9시 등교도 있고 뭐 하여간 이 뉴스가 됐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뭐 꿈의 교육, 뭐 꿈의 대학도 있고 심지어 뭐 상벌점을 폐지하신다고 해서 저래서 어떻게 저희 옛날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래 가지고 애들이 뭐 저희에게는 지도가 될까? 뭐 이런 궁금증도 있고 등등등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3년간의 어떤 그런 시도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보신다면 역시 어떤 나의 새로운 긍정적 시도 가운데 이런 것들이 가장 좀 괜찮았던 것 같다. 네. 뽑아보고 또 한번 설명도 해주시고 그런데 네. 어떻게? 제가 했던 정책들이라는 것이 다 학생 중심의 관점에서 시작했던 거죠. 예. 대개 우리 교육 정책이라는 게 국가가 만들잖아요. 네. 예? 위에서 만들고 어떤 거는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고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정책도 다 사실은 위에 교장들이나 혹은 교육청이나 여기서 만들어가는 것이 중간에 죄송한데 네. 학생 중심의 정책이라는 것을 입안할 때는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학교 중심 뭐 또 뭐 이렇게 교사 중심에서 정책을 만들 때와 다른 정책 입안 방법론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바지를 입고 늘 생각을 해본다든가 아니면 아니, 뭐 애들과 얘기를 하면서 야 어떻게 네. 해야지 생각을 해본다든가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하는 큰 우선 틀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느낀 거는 모든 교육 정책에서 학생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네, 말하면 학생의 그렇죠. 참여가 전혀 없었던 거죠. 예. 학생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거나 그런 게 없었던 겁니다. 우선 제일 먼저 제가 여기 딱 오자마자 예. 학생들 얘기가 우리도 좀 잠 좀 자고 밥 좀 먹게 해주세요.
9시 등교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의견이라고 보신 네. 거죠. 의견인데 의정부 여중 학생들이 학생 총회를 열어가지고 예. 학생 총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저한테 이제 요청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우리 내부에서도 물어보니까 내부의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네. 우리 저 교육 정내 장학사 장학관들도 의견이 다르고 학부모들 의견이 좀 다르고 그래서 야 이걸 갖다가 그냥 내놓고 토론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이거 안 될 것 같다. 그 시점의 분포는 느끼시기에 장학관들이라든가 부모들의 의견 분포가 9시 그거 놓고 반반 정도 되셨나요? 어느 쪽이 다수였나요? 교육계는요 대부분의 경우가 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두려워하고요. 일찍 학교에 와야지 무슨 예, 소리야. 불편하고. 예. 근데 이제 학생들 의견이라는 걸 되게 무시하고 안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판단한 것이 이거는 전체 토의에 붙이면 이건 안 된다. 네. 학생이 요구하는 거를 우리 정부가 처음 채택하는 걸로 합시다. 학생들의 의견 중심으로 가자. 네, 가자. 상당히 개혁가적인 마인드가 있는 저 정책 결정이 아니면 사실은 하기 어려운 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안 거의 되는 불가능하다고 거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딱 했더니 제일 먼저 온 것이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우리 어떡하라고 이렇게 하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9시 등교를 시작하면서 맞벌이 때문에 아이들 맡기가 어렵다 하는 걸 조사를 한번 해봐라. 네. 그때 한 학교가 600명 학생 가운데 어렵다는 학부모 18명이 나왔습니다. 예. 학교 전체에서. 학교 전체에서. 예. 그러면 18명 학부모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되고 그거에 대한 보완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시작하는 결과 대개 지금 한 3년 지났습니다만 별 문제 없이 그건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네. 교육계 정책 차원에서의 노력이 새로 가미된 것보다는 부모들이 하기가 조금 더 노력을 해달라. 이제 그런 점도 있고요. 라는 상호 설득 과정을 통해서 해결됐다. 그런 점도 있고 그 당시에 여가부 장관이 예. 여가부 장관이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예. 학생들 등교를 9시로 하면 네. 우리 사회가 예. 이걸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엄마들이 혹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9시 반까지 출근한다든가 네. 이걸 맞춰주는 게 옳다. 그리고 가정이 살아나야 아이들의 원만한 인성교육도 되지 않겠느냐. 근데 정말 그 말대로 직장 가운데 몇 군데는 9시 반으로 늦춘 데도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네.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그렇게 유동성을 어려운 발휘할 문제는 수 아닙니다. 있는 네. 거죠. 네. 아이들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예. 또 하나가 이제 아이들이 요청한 것이 상벌점제를 없애주세요. 그겁니다. 그 또한 아이들의 요청으로부터 정책의 출발이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그래서 이걸 조사해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 상벌점제를 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예, 왜냐하면 그걸 평등하고 공정하게 벌점을 주기가 어렵잖아요. 예. 학생들 사안이 다 다른데 그러나 애들은 예민하지 않습니까? 내 옆에 아이한테는 3점 벌점 주고 왜 나는 5점을 줘? 선생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선생님도 어렵고.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이 학생들 얘기를 듣고 이 벌점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네. 네. 학생들 이걸 해결을 합시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나 일반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걸 갖다 벌점제를 없애느냐.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그 통제의 대상이나 다스리는 대상으로 생각하면 난 그 교육이 안 된다. 아이들도 장래 미래의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겠느냐. 더구나 좀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초등학교도 옛날 중학교 2학년 정도가 지금 초등학교 한 4학년하고 같습니다. 빠릅니다. 이번에 촛불 때 보니까요. 광화문에서 나와서 이렇게 초딩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희들보다 낫더라고요. 보통이 아니죠.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얘기한 게 우리 학생들을 사회적 인격체로 봐야 된다. 예. 이것이 김상곤 지금 부총리께서 교육감 하실 때 만든 학생 인권조례의 정신이 네, 네. 학생을 대상으로 보지 말고 사회적 인격체로 존중하고 받아들이자. 제가 그겁니다.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학생들이 등교 시간도 하려 이렇게 하자라고 결의를 했어요. 상벌점 제도도 좀 없애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의견을 제기할 때 그들이 이것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통제나 지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부모나 교사들이 이거 벌점을 안 주면은 그런 교육에서 해결해야 될 어떤 지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거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혹시 그런 답을 딱 명확하게 아니더라도 나름 자기들의 어떤 그런 대안적인 아이디어까지도 혹시 거기서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학생들이 직접 제시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네. 이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가령 학생회나 이런 데서 네. 자치적으로 예. 학생들의 내부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는 거를 스스로 한번 만들어 봐라. 네. 네. 그리고 그걸 선생님과 함께 약속을 하고 네. 그럼 선생님은 그걸 존중하고 학생들 스스로가 뭘 해나가지 않겠느냐. 그들의 취지에 맞춰서 네.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반영을 하신 거네요. 네, 그랬더니 뭐 사실상 상벌점제를 없앴다고 해서 애들이 막 선생님에 대든다든가 예. 막 무슨 뭐 불상사가 일어나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연구조사 결과에 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학생들을 다스림의 대상보다도 같이 협력하고 논의하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제관이라는 것이 하나의 친구처럼 또는 형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이 교육적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죠. 상벌점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큰 차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야 오히려 더 좋아지더라 이제 이렇게까지 되기를 이제 기대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가령 그렇다면 조금 다른 건데요. 인류가 있었던 이후에 계속 그랬고 또 학교가 있었던 이후에 계속 그랬는데 학교 안에서 학생들 간에 뭐 폭력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거에 학교 다닐 때도 있으셨고 근데 뭐 지금도 계속 이게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경쟁을 놓고서 이제 그때와 지금을 비교했는데 실제 교육 현장은 이렇게 보시면서 최근에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과거와 다른 차이는 뭐고 이에 대한 지금 처방은 뭐고? 과거와 다른 게 이제 학교 폭력이라는 거예요. 예. 모르겠어요. 나보다 훨씬 아래시니까 그때는 어떤지 모르 우리 다닐 때만 해도 일종의 조폭 수준의 조직이 있었습니다. 학교 안에. 네. 그게 무슨 뭐 흔히 얘기하는 깡패 이런 건 아니라고 난 보지만 흔히 이제 패거리로 해서 뭐 나름 무슨 뭐 이름이 있고 그런 세븐스타도 게 있고 있었죠. 뭐 예. 있죠. 걔들은 예. 뭐 좀 어깨 좀 하고 예. 뭐 역도 운동도 하고 그런 예. 아이들이 이제 때려댕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요즘의 폭력은 사실 그런 폭력이 아니고요. 네. 제일 많은 게 흔히 얘기하는 언어 폭력, 욕하는 거, 네. 또 따돌림하는 거, 이제 그런 거고 또 두 번째로 많은 게 그 사이버상에 SNS를 하면서 주고받는 욕설과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사이버상에서 하는 댓글 같은 거 가지고 별 얘기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 없겠느냐. 그래서 예. 이제 모범적인 학교들을 보니까 예. 그런 학교들은 이제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예. 학생들을 전체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해가지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아. 그러니까 아침에 등교할 때 그냥 하지 않고 야 창식아 뭐 그렇게 불러서 너 오늘 아주 얼굴 좋다 뭐 네. 이런 얘기도 해주고 네. 밥은 먹었냐 이렇게 얘기해서 등도 두드려주고 이런 학교가 폭력이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수업에서도 이렇게 이제 토론식 수업을 해서 둘러앉아가지고 함께 수업을 하다 보니까 혁신교육을 해온 결과가 바로 그런 결과인데요. 네. 그래서 이 합동으로 이렇게 토론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엔가 이 왕따가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 문제 있는 네. 아이는 없고 문제 있는 가정만 있다 이런 것처럼 문제 있는 아이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학교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환경을 바꾸면 결국은 좀 나아지더라. 네. 그래서 그런 토론을 통해서 왕따가 없어지고 아이들 간의 이해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변화들을 실제 여러 학교에서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네. 이게 진짜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느냐 이게 하나의 과제죠. 더불어민주당에 아마 예. 정책적으로 앞으로 입안하실 때 참고가 되실 것 같은데 네. 네. 저희가 매년 이걸 조사해 보면 네.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 올라간 건수가 네. 2016년도의 경우에 한 5,400건 정도 됩니다. 예. 대략 그 전보다 한 1,000건 정도가 더 높아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높아지나를 배경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이버상의 충돌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사소한 것도 부모들이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에 많이 넘어가는 거죠. 5,400건이라 하더라도 실제 저희가 2,400개 학교니까 예. 평균 한 학교에 보면 그저 1년에 한 두세 건 정도가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에 넘어가는 건데 이걸 어떻게 제로로 만들 수가 없을까?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관심사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동안 이런 폭력 사태가 일어나면 우선 학부모들의 갈등을 해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학부모가 최대한 좀 화해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학생들의 경우는 금방 좋아집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오히려 툭탁 그리고 싸운 다음에 더 친구가 돼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을 그런 면에서 회복적 교육을 좀 시키자. 예. 이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너무 이 폭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 네. 학생들의 갈등이라고 할까 이렇게 좀 더 낮춰봤으면 좋겠다. 갈등. 그래서 예. 이 학부모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 그러지 말고 폭력 좀 빼달라. 그것도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들 해요. 좋은 저 지적 같으네요. 네. 예. 그래서 그 학교 갈등이라든가 예.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하고요. 이런 면에서 저는 학교에서 가령 그런 폭력을 하는 아이들이거나 이런 경우에 다 복합적입니다. 원인이. 가령 가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예, 예. 성적에 문제가 있다거나 친구 간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래서 그때마다 뭔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거든요. 문제의 아이가 아니고. 이런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느냐 하는 것이 학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죠. 결국 학교와 또 교사들이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와 판과 사실 그렇게 마음을 낼 수 있는 여유로운 학교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큰 틀에서 봐서는 거시적인 처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마다 그런 네. 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상담교사가 정말 숫자가 적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 뭐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있는 학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교사기 때문에 교원 정원에 묶여가지고 사실은 교원 정원되기가 상당히 어렵죠. 네. 금년도에 한 150명 정도의 정원을 교육부가 주어서 금년도에 급한 대로 해소를 했습니다만 학교마다 한 분씩 상담교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 수에 비례해서 많은 학교는 좀 더 많아야 되거든요. 상당히 풀어야 될 문제네요. 그래서 풀어야 될 숙제. 과제입니다. 이게 예. 이제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아마 좀 풀어야 될 생각해 줬으면 숙제네요. 하는 건데 예. 외국에 가보니까 보통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 의해서 학년별로 다르더라고요. 초등학교의 경우에 1학년, 2학년 담당하는 상담교사가 있고 3학년, 4학년 담당하는 상담교사가 있고 아, 그것 자체가 상당히 전문화됩니다. 5, 6학년 그다음에 담당에 있어서 이 상담교사가 그렇게 쭉 있는 걸 보면 정말 부럽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네. 심지어 60학급이 돼도 상담교사가 한 명입니다. 예. 그게 감당을 못하는 거죠. 저희가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예. 그 심지어 뭐 상담실에 학생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 상담을 할 수 있는 체계와 인력,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또 하나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또래 상담. 네. 자기들끼리 애들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를 하나 뽑아서 네. 그 아이로 하면 그런 판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네. 언니 오빠 예. 뭐 형 이래가지고 예. 자매결을 맺고 네. 학생들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학생을 예. 도와주는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어서 그간의 혁신의 성과 중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다른 주제로 넘어갈까 하는데 꿈의 교육, 꿈의 대학, 이 네. 지역과 함께하는 그걸 제가 네. 여쭤봤었는데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학교 예. 교육이라는 게 국가가 만든 교육과정과 국가가 만든 시수 규정과 규범 속에서 학교가 움직이잖아요. 네. 그 학교라는 분명한 틀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아이들에게 좀 더 자유로운 생각을 해주게 할 수가 없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마을 학교를 만들자. 예. 학교 밖에 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느냐. 지역사회에 가보면 전문가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뭐 미술음악, 무용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연극, 뮤지컬, 언론, 법률 예.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특히 NGO 활동하는 사람부터 농사 짓는 사람, 기업. 그래서 저는 이런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꿈의 학교를 좀 만들어 가보자. 그리고 이 경비는 가능하면 시장들이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서 돈을 내자. 그래서 마을 학교로 만들자. 그래서 실제로 네. 지금 그 경비는 주로 자치단체 쪽에서 커버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좀 많이 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제법 많이 내서 예. 내년 예산에서는 거의 지방자치단체가 내는 예산이 꿈의 학교에 대해서 한 100억 정도가 넘는 예산을 냅니다. 네. 이게 전국에서 이가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이 꿈의 학교는 한 30명, 40명 단위로 지역의 그런 전문가가 만드는 꿈의 학교도 있고 네.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꿈의 학교도 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는 학생들이 만드는 꿈의 학교로서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도 정하고 교장도 되고 선생도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모든 꿈의 학교는 모든 기획부터 학생들이 직접 합니다. 가령 뮤지컬을 공부하는 학교의 경우도 선생님이 와서 전문가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처음부터 우리 어떻게 시작할까부터
아이들이 논의를 하고 결정 짓고 네. 함께 나가는데 네. 자기 학교 학생들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도 모이니까 동네 친구들이 제법 아주 활발하게 모이는 모임의 장이 된 것이죠. 내년에 이제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향후의 활동, 공약, 뭐 정책 이런 거 관련해서도 경기도의 사례를 좀 연구도 하고. 저희가 하는 꿈의 학교는 아마 전 세계에서 그렇게 유례가 없는 네.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프터스쿨, 방과 후 학교라는 예. 걸 외국에서도 하는데 그 형태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저는 학교 안에서 하지 말고 학교 밖에서 하자. 예. 학교 교사가 손대지 말고 지역의 전문가가 같이 하자. 예.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하는 걸로 하자. 아, 놀랍습니다. 예. 한번 언제 한번 내가 초대할 테니까요. 예. 애들이 직접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대본 쓰고 작곡하고 연습하고 해서 뮤지컬을 하는데 그 다음에 대단합니다. 저희 그 민주연구원에서 네. 한번 그 기회를 주시면 가서 이렇게 그 좀 보기도 하고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어떤 모델로도 저희가 좀 연구도 해보고 전파를 하는데 저희도 조금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꿈의 학교에 대한 거를 사실 저는 경기도하고 좀 손을 네. 잡고 예. 이건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자. 예. 우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도와주고 네. 이렇게 할 테니 네. 그 운영 자체는 지역사회 가자. 네. 그래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만들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꿈의 대학인데요. 예. 이 꿈의 대학은 그야말로 고등학생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자기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 적성이 뭔지 이걸 모르는 겁니다. 무조건 수능을 향해서 돌진해 가는 거죠. 야, 이건 안 되겠다. 이러지 말고 애들에게 뭔가 그걸 찾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자. 예. 제가 그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에 이거 야자를 없애자. 네. 왜냐 교실에 하루 종일 들어가서 처박혀가지고 이게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야자의 문제도 없이 야자를 없애면서 대안을 찾자. 네. 그래서 저녁 시간을 뭔가 아이들에게 만들어주자. 그래서 저희가 대학을 다 만나서 대학들과 협약을 맺고 금년 처음 1학기, 2학기를 했는데 1학기에는 77개 대학이 네. 2학기에는 86개 대학이 지금 참여해가지고 저희가 꿈의 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꿈의 대학은 각 학교에 가서 배울 수도 있고 네. 학교의 강사진이 마을에 나와서 적당한 공간에서 공공시설이라든가 또는 학교를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학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두 가지로 해서 저희가 이번 학기에 한 850개 강좌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단한 효과입니다, 아주. 저희가 네.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또 민주연구원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제 지방자치에 관심 있는 분들께 이것이 정말 전국적으로 확산될 만한 아주 모범 사례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하는 것을 쭉 공모해서 좀 전파하자. 상도 주자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공모를 시작했는데 우리도 그럼 지원해야 되겠는데. 며칠 전에 저희가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교육청을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급 1등 후보가 지금 하나. 예. 이거 제가 그걸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런데 이제 심사위원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꿈의 좋은데요. 대학은 그야말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학과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네.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토론도 하고 찾고 인공지능이 지금 얼마나 발전해 가고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로봇에 대한 공부를 한다든가 뭐 예를 들면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거 다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찾으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누가 예.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그 심지어 요즘에 와서 학교가 필요 없다 그러는 거거든요. 네. 이게 과거와 같이 가르쳐주는 학교는 필요 없다는 거죠. 예.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사실 꿈의 대학은 그런 면에서 학생들이 직접 찾고 생각하고 그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년에는 이 대학만이 아니라 기관 단체도 여기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기업체도 하자. 기업도 연구소가 얼마나 좋은 연구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기업체가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기업도 좀 들어와서 하자. 그리고 단체도 하고 지역의 연구소도 좀 다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네. 종래의 대학 차원에서 얘기됐던 조금 도식적인 의미의 뭐 산학연협동이니 이런 개념을 훨씬 더 네. 포괄적이고 생동감 있는 것으로 살려내신 개념이 꿈의 학교, 꿈의 대학이다. 네. 근데 꿈의 대학의 경우 또 하나 내가 자랑 좀 할게요. 네. 근데 오늘 뭐 자랑 계속 하셔도 됩니다. 강사를 제가 어떻게 했냐 하면 대학에 현재 그냥 시간 강사를 하거나 예. 박사학위 과정을 마쳤거나 예. 혹은 석사를 마치고도 예. 다음 진로에 잘 안 되는 분들 이런 신진 학자들로 이게 시간을 주자.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한 셈이죠. 그런 것도 되네요. 네. 예, 예. 그리고 아니 왜냐하면 850개 강좌를 하면서 850명의 강사가 활동하는 거니까 네. 제가 적어도 고급 인력에 대한 일자리를 꽤 만든 셈이고 예, 예. 저는 이걸 한 2,000개 정도까지 가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2,000개가 되면 거기서 한 500개 정도를 대표적으로 뽑아서 이걸 비디오로 강의를 만들어 가지고 잘 편집해서 무크에 올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의 학생, 학부모 누구나 다 어디서든지 휴대전화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결국 강좌를 만들 이제 생각이죠. 생각을 다들 하고 네. 좋은 생각은 여러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아이디어, 이런 비슷한 생각도 여러 사람이 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 시켜내느냐인데 저희가 그런 점에서 내년 이제 이번 촛불혁명을 거친 후에 내년 이제 또 하나의 지방선거, 지방자치는 단순한 선거로서가 아니라 큰 틀에서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 품격이랄까?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한 공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뭐 그냥 농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잘 알려드릴 테니까 네. 그 꼭 상을 탐내셔서가 아니시겠지만 알겠습니다. 네.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네. 한번 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전교조 네. 뭐 법적 지위 회복 문제도 네. 있고 또 전교조에서 제기해 왔던 여러 가지 이슈들 가운데 네. 뭐 교원 평가라든가 성과급 폐지에 네. 대한 이슈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먼저 전교조만이 아니라 모든 교원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이 성과급 제도를 폐지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이제 교사를 어떻든 SAB 등급으로 나누는 것 이 자체가 사실 교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예. 참기 어려운 거다. 교사는 다 교사인데 어느 선생님은 뭐 S등급이고 어느 선생님은 뭐 B등급이고 이게 되느냐. 이거야말로 상대적 평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이 그걸 제발 없애달라. 성과급제를 폐지해달라. 네. 교사들 전교조와 함께 또 하는 것이 교사에 대한 평가 제도를 폐지해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나 저는 교사의 평가는 현재의 방법이 좀 잘못됐으면 네. 그걸 개선해서라도 교사 평가는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 우리가 그렇게 가더라도 교사에 대한 역시 존엄성, 교사의 권위 이런 걸 살리는 건 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교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전교조가 여러 해 동안 참교육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학교의 여러 문화를 바꾸고 학교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제 법외 노조가 돼서 네. 그 과정이 물론 뭐 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외 노조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 있기 때문에 저는 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예. 어떻든 대법원 판결은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든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네. 과거에 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교육적 활동을 통해서 교육개혁과 학교 문화를 바꿔내는데 역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죠. 네, 네. 그러나 이 방법 자체를 우리 사회가 공감하고 서로 기쁘게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예. 하여튼 전교조하고도 끊임없이 제가 이야기를 나눕니다만 제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또 회장으로 돼 그러시죠. 있어서 예. 전국 시도교육감하고도 함께 논의하면서 예. 이 문제를 풀어갈까 생각합니다. 꿈의 대학, 꿈의 학교 말씀하면서도 잠깐 짚었습니다만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한데 자치분권, 심지어 이제 개헌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자치분권의 강화라는 측면과 관련해서 교육의 방향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어떤 우리 사회에서 자치분권의 강화라는 측면과 관련해서 교육의 방향과 어떤 연관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헌법의 정신에 보면 네. 교육이 갖고 있는 독립성, 자주성, 전문성 예.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비정치적 이런 관계에서 교육에 대한 품격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결국 국가가 쥐고 있던 모든 교육에 대한 권한들을 가능하면 교육 자치라는 틀 속에서 분권화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네. 다시 말하면 유초중고는 교육감과 예. 교육청의 권한을 갖고 예. 있는데 교육감도 엄청난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지사나 똑같이 그렇죠. 선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이제 그 지방민들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 그 지역에 뭔가 다른 시도와 다른 다양한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과감하게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들을 교육자치단 측면에서 교육감과 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건 옳다. 분권을 하는 중앙의 게 옳다는 권한을 생각이죠. 지방으로 네. 그야말로 연방제 수준으로 분권으로 가자라는 네. 취지처럼 교육 또한 그런 교육 자치가 이건 연방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아야 된다고 더 생각하는데요. 높은 수준으로 강화돼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은 방향이고 실제로요. 네. 외국에 나가 보면 국가가 만드는 일종의 교육 과정. 네. 우리도 지금 2015 교육 과정이 예, 진행되고 예, 있습니다만 그 내셔널 커리큘럼 예. 국가 교육 과정이라는 개념조차 없습니다. 개념이 없죠. 네. 예,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탈피할 때가 정말 지금 왔다고 생각해요. 더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촛불이 세운 대통령으로서 예. 어쩌면 학교와 학생과 국민을 믿고 그것을 다 권한을 내려주면 그게 더 좋은 발전의 기틀이 되지 않을까. 제가 갑자기 네. 뭔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까 청바지 말씀도 하셨는데 네. 제가 오랫동안 배워왔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역동적이시거든요. 굉장히 다채로운 경험을 하셨잖아요. 뭐 교수도 하셨고 대학 총장도 하셨고 정치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통일부 장관도 하셨고 그다음에 경기에서 쭉 이어져서 지금 경기도 교육감도 하고 계시고 답은 예상됩니다만은 뭐가 제일 매력적인 일이셨어요? 네. 역시 저는 뭐 제가 원래 성직자였으니까 이 성공회 대학교 할 때가 사실 제일 즐겁고 좋았던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사립대학이니까 그때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당시에 신영복 선생 같은 분이 계셨으니까 아주 좋았고요. 그러나 또 여기 교육에 와서 보니까 경기도 교육감을 하면서 이 아이들과 함께 미래에 대한 꿈을 꾼다는 것. 네.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꿈꾸면서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는 일이라는 거는 보람으로 본다면 더 큰 보람이 있지 않나. 예. 정치권은 뭐 굉장히 힘들긴 했었어요. 그러나 또 통일부 장관 할 때는 남북관계가 좋아서 무척 그때는 또 나름대로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경기도 교육감 와서 하는 일들이 다 너무 아름답고 또 보람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제일 먼저 생각할 여지 없이 경기도 교육감이다 이러실 줄 알았는데 저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통해서 정답을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어떠신가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셨는데 우리가 통상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교육 철학이다 이런 교과서에 쓰여져 있는 것 말고 가장 인간적으로 애정이 가는 것으로서 시작했던 교육자로서의 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신 후에 말씀하시는 이게 정말 교육의 방향인 것 같다. 교육이라는 건 이런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굉장히 그 무게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그 교육 철학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교육을 우리가 이제까지 개념으로 보면 네. 가르치고 뭐 사람을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누구나가 아주 자유로운 생각,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이 아닐까. 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어떤 한계와 어떤 장벽 이런 걸 준 게 아니냐. 전 수능 시험 오늘 연기하면서 수능을 딱 바라보면 애들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장벽이었을까. 네. 어떤 학생들은 이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어떤 학생은 넘기 어려운 절망적인 게 되고 아무리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도 야 이거 몇 점 못 받으면 이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어떤 긴장 초조감만 주는 저는 이런 교육에서 애들을 어떻게 탈피시켜서 자기들의 세계를 마음껏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앞으로의 교육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늘 얘기지만 이제까지 교육이 가졌었던 뭔가 가르쳐주고 지식을 전달하고 답을 맞추게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질문을 만들고 남들과 같이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협력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느냐 이것이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재선을 하신다면 뭐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다. 하신다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 기대할 때 다시 좋은 교육감으로서 재선을 해서 다른 또 정책을 밀고 나가실 수가 있다면 요 다음 단계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경기도 교육이 또 단지 경기도에 국한되는 건 아니겠죠. 집중해야 될 어떤 어젠다를 생각해 보실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은 학교 민주주의인데 그 학교 가운데서도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게
지난 3년 동안 학생 중심으로 얘기를 했다면 네. 다음 단계에 얘기할 건 역시 교사에 대한 문제를 좀 가지고 집중해야 된다. 어떻게 선생님들이 더 좋은 선생님으로 학생들을 함께 갈 수 있을까? 네. 이제까지의 교사의 개념이나 자세가 아니고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고 학생들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해 주는 교사.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보다 더 즐겁게 도전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교사. 예.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이 좀 더 성숙하고 다양한 경험도 쌓고 그분들이 뭔가 자기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연구의 기회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초중고 교사들에게 예. 한 번 교사가 되면 한 40년간 줄기차게 교사만 하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방학도 있지만 그건 학습의 연장 상태에서 봐야 될 거고 대학은 한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주죠. 네. 연구도 하고 약간 돌이켜보고 예. 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학문 세계도 좀 가서 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교사들에겐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사들에게 꼭 그런 안식년 같은 프로그램을 예. 한 15년 정도에 한 1년 정도 쉬면서 자기 성찰도 하고 중요한 말씀이네요. 자기 충전도 예. 하고 연구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네. 교사들이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더 여쭤보고 싶은 말씀도 많이 있고 한데 사실 오늘 저희가 아주 중요한 날인데 우리 교육감님 시간을 많이 뺏었습니다. 그 예정하고 약속했던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랜만에 이렇게 와서 뵙고 참 좋았고요. 요새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또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무언가를 집행하는 위치에 섰을 때, 더 잘하더라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을 확산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관님이 그간의 경험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실현해 오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어떤 모델들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계속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뭐 기억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청바지 얘기도 있고요. 학생 중심 얘기도 네. 있고 또 깨알 자랑도 뭐 상당히 네. 괜찮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사했습니다. 아까 또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앞으로 생각하고 계신 그런 어젠다가 네. 더 질 높은 구상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이 민주공대가 오늘 드디어 이름에 걸맞게 아주 좋은 꿈의 대학처럼 좋은 대학이 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프로그램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핵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많이 이렇게 관심 갖고 우리가 어떤 정책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는가 하는 분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보기 때문에 오늘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민주공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